안녕하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주부입니다. 너무나 너무나 차마 말로 표현 못할 일이 저에게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를 여의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안 좋으셨고 투병 생활을 하셨거든요. 얼마 못 산다는 의사의 말과는 달리 어머니는 7년이라는 세월을 저와 함께 더 사셨고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늘나라로 영영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항상 엄마의 손길이 그리웠어요. 그래도 엄마가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면서 살아갔습니다. 대학을 나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며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그 남자와 열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우리 시어머니는 제가 엄마를 어린 나이에 여의었다는 사실을 듣고 정말 친엄마처럼 저를 잘 챙겨주셨습니다. 남편에게 항상 아내에게 잘하고 기념일 같은 거 있으면 어머니가 먼저 남편에게 전화해 꼭 기념일을 챙겨주고 정원이 좋아하는 음식이라 선물 사줘야 한다고 여자는 이런 기념일 그냥 넘기면 섭섭해한다고 하며 무뚝뚝한 신랑이 저에게 잘할 수 있도록 많이 챙겨주셨어요. 이뿐일까요? 제가 엄마를 일찍 여인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이를 정말 가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왜 아이를 가지고 싶은 사람에게는 아이가 안 들어서는 건지 정말 수없이 노력해도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요. 결국 몸이 망가지면서까지 시험관을 했고 마지막 시도 때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정말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고 몸이 망가지면서까지 아이를 원했는지 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가 4개월 만에 뱃속에서 잘못되어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큰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그냥 세상이 너무 싫어지고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살고 싶지 않았어요. 눈뜨니 고통이고 그냥 잠만 잤습니다. 모든 사람이 연락을 끊고 남편도 보기 싫어질 정도로 제가 상황이 악화되자 저를 걱정하신 시어머니께서 매일같이 저를 챙겨주셨어요. 제가 밥을 안 먹어서 밥을 거르는 동안 10kg가 빠져서 볼이 쏙 들어간 상태였거든요. 저를 본 시어머니는 울면서 제발 밥 좀 먹어라. 내가 너를 딸처럼 생각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진다 라고 하셨고 그 다음날부터 제 남편의 허락을 받고 아침마다 온갖 진수성찬 반찬들을 만들어 저희 집에 두고 가셨어요. 시어머니 덕분에 밥을 조금씩 먹게 되어 기운도 나게 되고 어느 정도 침대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네 마음 충분히 안다. 알다 마나.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니? 세상에서 너 자신보다 귀한 사람은 없어.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단지 하늘에서 내려준 천사가 나중에 다시 와야겠다고 먼저 떠난 것뿐이다. 라고 하며 저를 꾸짖어 주셨어요. 집에만 있어서 피폐해진 저를 바깥 세상으로 꺼내준 사람은 남편도 아닌 우리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정신과나 심리상담센터에 가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자신 없어 하자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친정엄마처럼 챙겨주며 같이 가주셔서 치료를 받았고요. 그 덕인지 저는 다시 건강한 상태로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갑자기 이유 없이 왈칵 눈물이 나오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남편도 짜증나고 그럴 때면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어머니, 저 못 살겠어요.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엄마도 보고 싶고 우리 아가도 보고 싶고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든 거예요? 저 버틸 만큼 많이 버틴 것 같은데. 어머니,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펑펑 울며 감정을 털어냈어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는 저에게는 시어머니가 유일한 말동무였거든요. 시어머니는 짜증내는 기색 하나 없이 저를 토닥토닥 달래주시고 괜찮다고, 괜찮다고.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엄마라고 생각해. 그동안 세상이 많이 힘들겠지. 아이도 뜻대로 안 되고 그럴 때도 있는 거야. 세상 일이 다 그런 거야. 괜찮아, 괜찮아.
아가, 힘들 때는 좀 쉬었다 가자. 알겠지? 천천히 걸어가자. 조급해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살자. 라고 말씀해 주시며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음을 비우고 1년 정도 일을 하지 않으며 저 자신을 돌보는 데에만 집중했어요. 참 저도 못난 며느리인 게 그렇게 어머니 앞에서 아픈 모습을 보였으니 얼마나 시어머니께서도 힘드셨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눈물이 왈칵 나네요. 참 신기한 게 어머니 말씀대로 1년 뒤에 수차례 임신 시도 끝에 결국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조심조심 모든 행동에 신경을 쓰고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먹어가며 무사히 예쁜 딸을 출산했어요. 어머니는 저보다 정말 더 좋아하셨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해외 거래처로 나가게 되어 저를 케어해주지 못하게 되자 오로까지 어머니가 받아주셨습니다. 그냥 정말 친어머니와 딸 같은 존재였어요. 처음에는 몰랐던 사실인데 원래 시어머니께서 따님이 계셨다고 해요. 이건 연애 시절에도 남편이 이야기를 안 해준 사실이어서 몰랐거든요. 따님이 6살 때 사고로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 그렇게 수년간을 가슴앓이를 하다가 지금 남편을 낳으신 거라고 합니다. 그때도 저처럼 힘들어하셔서 제 마음을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저는 아이를 낳고 하루하루 힘들고 고되지만 벅차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4살 정도 되었을 때 갑자기 저희 시어머니께서 뇌졸중에 걸려 쓰러지게 되시고 급하게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수술이 잘 되었고 회복이 잘 된 줄 알았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저를 못 알아보시다가 알아보시고 남편 이름을 까먹고 제 딸을 보고 누구냐고 묻고 이런 이상한 일들이 몇 번 발생하는 겁니다. 걷는 것도 좀 이상해지고 문득 생각난 게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분들 중에 6개월 이내 혈관성 치매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신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병원에 가서 몇 가지 검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치매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기 발견 6개월 동안의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저는 애 돌보는 걸 뒷전으로 할 정도로 어머님이 치료에 거의 사활을 걸었습니다. 아주 약간의 호전만 있을 뿐 점점 다시 증상이 심해지더라고요. 결국 저희 어머니를 집에 모시고 왔습니다. 저도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하러 나가는 입장이었고 남편도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하루 종일 집에 붙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십 군데 알아본 결과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깝고 예전에 제가 봉사했던 적도 있었던 요양원에 어머님을 맡기고 퇴근 후 집으로 다시 모셔오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도 귀찮거나 힘들지 않았어요. 그냥 어머니가 제가 힘들 때 옆에서 지켜준 것처럼 이것도 제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은 치매가 온 뒤로 저를 정말로 딸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아들은 기억 못하시면서 저는 기억하시더라고요. 우리 딸, 우리 정원이 맘마 먹어야지. 아이고, 엄마가 늘 미안해. 이러면서 저를 아이 취급하셨어요. 그럴 때면 눈물이 났죠. 그래도 뭐 폭력을 쓰거나 똥을 묻히거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크게 힘든 건 없었습니다. 다만 작은 방을 어머니 방으로 내어드렸는데 그곳에는 절대 못 들어가게 하고 청소라도 하려고 하면 정말 크게 소리를 지르며 엉엉 울고 난리를 치길래 몇 년을 한 번도 못 들어갔어요. 워낙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셨어도 본인 방과 본인 몸은 깨끗하게 정리하셨기에 그냥 그 방을 어머니가 관리하시게끔 내버려뒀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이런 생활을 계속했어요. 그러다 저희 어머니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머리가 아주 크게 다치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구급차 오고 바로 수술에 들어가셨어요. 몇 차례 대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고 나이도 나이인지라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라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수 있다고 하셨고요. 다행히 어머니가 무사히 수술을 받은 뒤 마취에서 깨어나셨습니다. 마취에 깨시자마자 제 이름을 부르며 저를 애타게 찾으시더라고요. 본인 침대 및 녹색깔 함을 꼭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겠다고 일단 말씀하시면 힘드시니까 말씀하지 말라고 쉬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님 곁을 지키고 있었을 때는 저는 집에 가서 몇 년 만에 어머니 방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도 가끔 중간중간 들어가서 바닥이랑 휴지통을 비우긴 했지만 나머지 물건은 손도 안 댔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녹색깔 함이 정말 바닥 맨 끝 안쪽에 있었고 저는 함을 열어보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엔 휴지를 둘둘 말아놓은 뭉치들이랑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5천 원짜리 정말 수천 개가 있었습니다. 묶음별로 돌돌 말아서 노란 고무줄로 돈다발로 묶어 놓으셨고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힌 수첩도 있었어요. 그 수첩 내용을 보자마자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뇌졸중 수술 이후 어머니는 본인 기억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때부터 일기를 쓰셨나 봐요. 기록을 남기셨던 것이었죠. 나중에 본인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 며느리한테 내가 친정엄마한테 물려받았던 가락반지랑 애들 돌반지 그리고 내 귀중품들을 다 물려주고 싶다고 자꾸 며느리지만 마음이 쓰이고 웃는 모습이 내 딸 같아서 자꾸 하늘에 먼저 올라간 딸 생각이 난다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치매 증상이 심해질수록 수첩에 적힌 단어들은 점점 적어졌고 내 보물에게 줄 것, 내 보물, 내 목숨 이런 단어들만 적혀 있었어요. 그걸 보고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이후로는 주머니에 휴지를 돌돌 만 걸 한가득 넣어두셨거든요. 휴지 덩어리를 정말 돈처럼 아끼시고 그랬는데 그걸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그 함에 넣어두고 제가 아침마다 요양원에 가시기 전에 10,000원, 50,000원, 1,000원, 5,000원 몇 장을 쥐어드리며 맛있는 건 먹고 싶으면 거기 선생님들에게 사달라고 하거나 사드시라고 한 걸 한 푼도 안 쓰고 거기 모아두셨던 거더라고요. 어머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잘해드린 게 없는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다음 날 바로 병원에 가서 병실에 누워있는 어머님을 부둥켜 안고 울었네요.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냐고. 나는 친딸도 아니고 며느리이고 내 평생 어머님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당신은 왜 주기만 했고 왜 넘치도록 사랑을 주냐고. 당신 인생은 왜 사랑을 주기만 하는 거냐고 막 원망하듯이 그렇게 감정을 쏟아냈네요. 주기만 하는 나는 어떡하냐고 막 그러면서요. 어머님은 우리 딸, 내 딸, 내 아가 울지마, 울지마. 또 우리 아가 누가 괴롭혀? 하며 제 눈물을 닦아주고 말 한마디 하시는 것도 힘들 때면 몸 상태가 안 좋으셨는데 제가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많이 아프셨나 봐요. 힘겹게 울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엄마 어디 안 간다고 하시는 시어머니 모습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과는 달리 어머님은 다시 한번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저의 간절한 마음이 통했는지 생각보다 수술 경과가 좋았고 회복 상태도 다른 노인들에 비해 빠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랐네요. 다만 면역력이 워낙 낮게 떨어지면서 오래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하셔서 아직도 입원 중이십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님이 살아계신 사실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저에게는 축복입니다. 늦었지만 앞으로라도 시어머니에게 더 잘해드리고 받은 만큼 사랑을 주려고 합니다. 초록색 함으로 알게 된 생생한 저희 어머님의 사랑을 이제는 제가 돌려드려야죠.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어머님이 병원에 계시지만 다시 건강하게 집에 돌아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프신 환자가 있는 가족분들 파이팅 하시고 저랑 같이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을 하나 키우는 호라비입니다. 저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는데요. 어릴 적부터 고아원에서 자랐던 저는 부모에게 버림받고 고아원에서 쭉 자라왔었죠. 세상은 고아들에게 따뜻한 곳은 아니었어요. 제가 뭘 해도 고아 자식이라는 말들을 하며 무시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건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살갑게 다가오던 사람들과 친해졌지만 나중에 제가 고아라는 걸 알게 되고는 항상 안타깝다는 듯이 쳐다보거나 저를 은연중에 무시하듯이 행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아라는 이유로 매번 고통받으며 살던 저와 똑같은 여자를 술집에서 우연히 만났고 배운 게 없어서 생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것밖에 할 것이 없었다며 슬픈 얼굴을 하는 그녀를 저는 좋아서 몇 달을 따라다녔습니다. 결국에는 그녀도 저의 마음을 받아줬고 저는 그녀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런 유흥업소 일하는 거 이제 그만두고 식당 같은 데서 일하고 저랑 결혼해서 살자고 했죠. 처음에는 자기같이 더러운 여자랑 저는 안 어울린다고 말했지만 둘 다 상처가 많았던지라 서로에게 어느새 금방 빠져들게 되었고 저희 처지에 결혼식은 안 올리고 둘이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그녀는 저희 아이를 가졌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인생의 꿈과 희망이 넘쳤었어요. 제 아이도 태어나고 제가 사랑하는 아내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점차 불만들을 토로하더니 돈이 너무 부족하다며 일하던 식당에서 마감 시간까지 일하고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퇴근하고 아이를 돌봤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아내는 식당이 아니라 다시 술집에 나가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 날 일도 안 나가고 아내랑 이 일로 싸우게 되었고 아내는 저보고 차라리 술집에서 일하던 때가 훨씬 좋았다며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느니 다시 술집에 나갈 거라며 술집 못 나가게 할 거면 저더러 그만큼 그럼 돈 벌어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사실 그때부터 이미 아내는 저에게 마음이 떠났던 거였죠.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안 통하고 결국 식당까지 관두더니 낮에는 다방, 저녁에는 술집을 나가더군요. 남편인 저는 그저 허수아비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는 부부라고 부를 수도 없었거든요. 혼인신고도 없이 아이만 하나 낳아서 제 호적에 들어갔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 지나지 않아 아내는 술집 손님 중에서 돈 많은 남자와 바람을 피웠고 제 아들이 3살 때 저와 아들을 놔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내가 집을 안 들어오던 날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지만 아들이 안 보이길래 바로 밖으로 나가서 찾아보았더니 근처 슈퍼에 아들이 있었고 주인에게 자초지경을 물어보게 되니 아내가 아들을 제가 올 때까지만 잠시 맡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집에 돌아왔고 집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 집안에 있던 현금 조금과 자신의 물건들을 모조리 다 들고 나갔더군요. 사실 아내가 술집을 다시 나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어느 정도 짐작은 했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우린 부부도 뭐도 아닌 동거인이었으니까요. 막상 아내가 떠나버리자 3살 된 아이가 걱정이 되더군요. 그 전에는 그래도 아내라도 있어서 아이를 놔두고 일하러 나갔는데 이제는 아이를 맡길 데도 없었기에 정말 난감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저보고 애를 보면 아내 생각 나지 않냐고 호랍이 혼자서 무슨 애를 키우냐며 고아원에 그냥 보내라는데 제가 고아로 자라왔는데 어떻게 아이한테까지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러지 못하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키워야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래도 그때 아이를 맡아준 슈퍼 아주머니가 제가 안타깝다고 매달 작은 돈을 들이며 아이를 슈퍼에서 돌봐주셔서 그렇게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기 전까지 돌봐주셨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유치원 하원하는 아들도 대신 데려와 주시고 저에게는 정말 은인과도 같은 분입니다. 제가 돈을 더 많이 드리려고 해도 괜찮다고 자신들도 키워봐서 안다며 극구 거절하고 차라리 그 돈으로 아들 맛있는 거라도 사 먹이라던 분들 덕분에 제 아들의 유년기를 무사히 마치고 초등학교를 졸업 후에 중학교를 입학했었죠. 제 아들은 어릴 때부터 참 영특했어요. 제대로 된 영재교육 하나 시켜준 적 없었지만 천성적으로 영특하고 활달하여 동네 어른들에게 사랑도 많이 받았고
학교에서 공부도 잘해서 반장까지 되었다는 말에 제가 참 난감했었죠. 없는 돈을 쪼개서 아들이 반장된 턱을 냈어야 되었으니까요. 거의 매해마다 아들은 반장을 놓치지 않았고 중학교에 가서는 반장 자리가 학업에 방해가 된다며 하지 않았지만 그만큼 공부만 몰두하여 그 이후로는 전교 상위권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런 아들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투잡까지 일을 병행하며 아들의 학원비와 학비를 보탰습니다. 어른스러운 제 아들이 어릴 적에 왜 난 엄마가 없냐는 말에 제가 우는 모습을 한번 보고는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엄마의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아들도 엄마라는 존재를 잊고 살았던 거죠. 오히려 고등학생이 되자 아들이 저보고 우리 아빠 여전히 젊고 잘생겼다고, 자기가 성인이 되면 재혼이나 하라고 빨리 집에서 비켜주겠다던 아들이었죠. 제 인생에 정말 희망이라고는 아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보물이자 자랑이었던 아들. 그런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공부에 매진하더니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당당하게 수석으로 장학금까지 받고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합격만으로도 너무 기뻐서 세상을 정말 다 얻은 기분이었고, 아들은 더 이상 자신의 학비나 생활비는 안 도와주셔도 된다며 대학 내내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과외도 하고 조기 졸업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을 하면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들과 해외로 휴가를 가봤습니다. 비록 남들처럼 온전한 가족으로 놀러 간 것은 아니었지만 부자끼리 하는 해외여행은 저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군요. 그리고 아들에게 제 가슴속에 담고 있던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다 털어놨습니다.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엄마가 왜 없었는지, 내가 모자라서 너에게 부족함을 안겨줬다고 미안하다며 고개를 돌리자 아들은 그런 저를 끌어안아주며 저를 고아원에 안 버렸기에 제가 아버지 옆에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세상에서 아버지가 제일 존경스러워요. 라는 아들의 말에 참을 수 없는 눈물이 절로 흘러내리더군요. 그렇게 아들도 자신의 출생의 비밀과 엄마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어느 날 아들도 결혼하겠다고 여자친구 이야기를 처음으로 저한테 꺼내더군요. 그동안 많은 여자들을 만나봤지만 이렇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건 처음이라 저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아들. 제가 문득 마음에 걸렸던 건 아들에게 여자친구의 집안에서 엄마가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닐런지 고민이 되더군요.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있어 본 적조차 없었으니까요. 아들이 데려온 예비 며느리는 참 이쁘고 구김없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비 며느리에게 아들이 호라비 밑에서 컸는데 그건 걱정 안 되냐고 물으니 오히려 그래도 이렇게 반드시 커서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자기 어머니도 중학교 때 돌아가시고 대학생이 되어서야 아버지가 재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때 예비 며느리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마음의 짐이 좀 덜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양가 집안에서 서로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아들에게 폐를 안 끼치고자 평소 입어보지 않았던 익숙하지 않은 양복을 깨끗하게 다려입고 나간 그 상견례를 하게 된 일식집에서 저는 채통이고 뭐고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사돈을 보자마자 사돈댁과 서로 마주보며 소리를 질렀으니까요. 그 이유가 사돈댁이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아들은 고등학생 때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사주팔자가 잘 풀리는 이름이라며 민호에서 윤성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었죠. 그게 이 해프닝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당연히 윤성이라는 이름만 듣고는 아내는 제 아들일 거라 생각조차도 못했던 거고 저는 아들이 데려온 예비 며느리 새엄마가 바람난 제 전처일 것이라고 생각을 어찌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희 아들에게는 엄마가 어릴 때 자신을 낳고 아버지에게 맡기고 사라졌다고만 설명을 했는데 그 엄마가 장모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희 둘이 서로를 알아보며 당황해하자 눈치 빠른 아들이 뭔가 알아챘는지 아버지 돌아가시죠 라고 말을 하더군요.
전처의 새 남편은 저와 전처의 반응을 살펴보더니 뭔가 눈치를 챘는지 혹시 둘이 무슨 인연이라도 있냐고 하기에 저는 저희 아들의 생물학적 엄마가 저 여자라고 죄송하게 되었다고 제가 이 결혼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다고 말을 하자 예비 며느리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고 예비 사돈 어른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있더군요. 그렇게 난장판을 한번 만들고서야 아들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그 여자가 진짜 자신의 엄마가 맞냐는 말에 저는 미안하다고 내 업보가 너한테 갔다고 말을 하자 왜 계속 아버지는 희생만 하고는 아버지 탓이라고만 하냐고 저 여자가 바로 모든 일의 원인 아니냐고 저 여자가 자신의 엄마가 없다고 하자 뭐라고 한 줄 아냐고 젊은 날의 한순간이 혈기를 못 다스리고 책임지지 못한 너희 아빠가 참 안타깝다며 어미 없이 커서 어쩌네 하는 헛소리를 했다더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여자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니까 어이가 없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희 집에 찾아온 전처를 보니 참 착잡하더군요. 집에서 뺨이라도 맞았는지 입술은 터져 있었고 전처는 저를 보며 이제 속이 좀 시원하냐고 하더군요. 저는 전처에게 대체 뭐가 속이 시원하냐고 되묻자 전처는 저를 보며 말하기를 당신이랑 같이 살면서 겪었던 거지 같은 인생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집을 나와서 드디어 능력 있는 사람 만나 안정을 되찾고 살게 된 지 7년 만에 이제는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고 저보고 책임지라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옆에서 지켜본 아들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줌마 당장 이 집에서 꺼지라고 당신 때문에 내 결혼식도 깨졌고 당신이 집 나가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양육비 한 번 준 적이 없이 우리 아버지는 평생 여행 한 번 못 가보고 저를 키우시느라 젊은 날을 모두 희생하며 나밖에 모르고 살았었다고 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냐고 당신이 쓰레기같이 살아와 놓고 누구를 탓하냐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말하며 눈이 뒤집히며 엄마를 밀쳐내던 아들. 제가 태어나서 그런 아들의 모습은 처음 봤었습니다. 그동안의 서러움과 한이 담긴 그 모습에 전처에게 가서 말하기를 그만하라고 더는 그 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 예비 며느리는 계속해서 저희 집에 찾아와 이미 집에서 전처도 쫓아냈다고 자신들도 속았다며 결혼한 적도 없고 아이도 낳은 적 없다고 말했던 여자였다며 자기는 아직 아들을 사랑한다고 저보고 아들 좀 설득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도 그 상황을 어찌할 바를 몰라 아들에게 말하기를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들은 세상은 넓고 결혼할 상대는 많을 거라고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상태로 결혼을 하게 되면 나중에라도 사고가 안 생긴다고 어떻게 장담하겠느냐며 아들은 그렇게 그 예비 며느리였던 여자친구와 단호하게 헤어지더군요. 아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힘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한 달이 됩니다. 정신없이 결혼 준비하고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 다녀온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직 신혼집 정리도 되지 않아서 아직은 신혼집이 어수선한데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지금 혼자 계세요. 친정엄마는 3년 전 폐암으로 갑작스레 돌아가셨거든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그 이듬해에 친정아버지는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셨습니다. 저는 외동딸이어서 친정엄마 돌아가신 후 혼자 계시는 친정아버지 때문에 사실 결혼을 많이 망설였습니다. 친정엄마가 그리 빨리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친정아버지께서 퇴직 전에 제가 결혼식 올리기를 원하셔서 좀 더 일찍 결혼을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병치레 한 번 안 하시던 친정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기침을 하시고 이비인후과를 2달 이상 다녀도 낫지 않아서 이상하다 싶어서 저랑 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진료를 받았더니 폐암 말기라고 하더군요.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폐암 진단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믿을 수 없어서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정밀검사까지 했는데 역시나 같은 결과였고요. 친정엄마가 쉰 목소리를 하시게 되었는데 원래 목소리가 그러신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게 얼마나 후회스럽던지요. 당시 지금의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어요. 상견례를 앞두고 있었는데 친정엄마는 결혼식을 서두르자고 하셨지만 제가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친정엄마 고집대로 엄마는 아픈 몸으로 상견례에 나오셨죠. 당신 몸 걱정보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엄마 없이 혼자 결혼식을 하게 할 순 없다고 하셔서 결혼식을 강행하자고 하셨어요. 친정엄마는 당장 항암 치료다 뭐다 할 일이 태산인데 지금 내 결혼을 걱정하느냐고 속상해서 엄마 앞에서 그랬어요. 그렇게 상견례만 치룬 상태에서 친정엄마는 항암치료 3회 받으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믿을 수 없는 현실 같았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시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온전한 정신일 때 친정엄마가 유언처럼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딸 이제 다 컸으니 아빠를 잘 부탁한다. 아빠한테는 네가 전부야. 그리고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사위가 될 남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자네 부탁하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내 딸 부탁해. 그때는 그렇게 말하는 엄마가 어찌나 밉던지 저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며 나는 아직 엄마 애기라고 엄마가 나 보살펴줘야 하는 애기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통증으로 엄마가 힘들어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무통주사 놔드리고 입술에 물수건 축이고 옆에서 쳐다보는 거였어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피 말리는 날들이 제게는 꿈이었으면 싶었고 현실이 아니길 바랐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돌아가시고 장례식까지 어찌 치렀는지 몰라요. 저는 어린애처럼 철없이 슬픔에 젖어 있었는데 친정아버지는 장례식 준비로 분주하셨고 엄마 떠나보낸 딸을 가여워하셨고 엄마 편하게 보내드리자고 하늘나라에서 고통 없이 사시길 바라자며 친정아버지는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친정엄마 장례식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니 엄마 쓰시던 물건이며 주방의 그릇이며 안경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날은 친정아버지도 멍하니 거실 소파에 앉아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지금의 남편이 계속 친정아버지 옆에서 장례식 절차를 친구들 불러서 도와줬어요. 그 때문에 친정아버지는 지금도 남편을 아들처럼 대하십니다. 친정엄마 보내고 집에 온 그날 나는 울다가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깼어요. 거실에 나오니 친정아버지가 우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도 내 앞에서 울지 않던 분이 그렇게 서럽게 우시더라고요. 내가 슬퍼할까봐 내색도 못하고 슬픔도 참고 계시다가 우시는 걸 보니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그동안 내 앞에서 강한 척만 하셨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아빠 잘 부탁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아빠한테는 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불쌍한 우리 아빠는 내가 엄마 대신해서 잘 챙길 테니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방에서 우시는 걸 보고 난 후에 친정아버지가 왜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더 늙어 보이고 더 초라하게 보이고 흰머리도 왜 그렇게 많아 보이는지 어깨는 왜 그렇게 작아 보이는지 저는 이제 철부지 아기가 아니니 더 이상 엄마 잃은 슬픔에만 빠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친정아버지 앞에서 되도록이면 슬퍼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남아 계시는 친정아버지를 위해서 잘해드려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이런 힘든 일을 겪고 나니 제가 점점 더 성숙해진 것 같았죠. 퇴근 후 지금의 남편과 마트에서 장을 봐서 아빠 저녁 식사 차리고
친정아버지 빨리 오시라고 전화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우리 딸 최고라며 빨리 간다고 즐겁게 전화 받으시는 아빠가 한 걸음에 달려와서 세상에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아빠를 위해서 저녁 밥상을 다 차리고 다 컸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지금의 남편, 그때는 남자친구였던 남편과 함께 밥 먹고 치우면서 쉴 새 없이 친정아버지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니 친정아버지는 참 좋다고 하셨어요. 딸 키웠더니 아빠 밥상도 차려주고 남자친구도 데리고 오고 아빠랑도 놀아준다고 하면서 좋아하셨어요. 사실 저는 그때 친정아버지가 새벽에 몰래 우시는 걸 보고 친정엄마와 함께 지낸 집에 오기 싫어서 혼자서 불쌍하게 술이나 드시며 슬픔을 삭히고 계실까봐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결혼식도 계속 미뤘었고요. 설상가상 친정아버지가 퇴직하셔서 혼자 사실 거 생각하니 제 결혼이 내키진 않았어요. 퇴직하신 후 제가 회사에 출근하면 집에 혼자 계시는 게 많이 신경 쓰였습니다. 살아생전 친정엄마에게 하던 것처럼 회사에서 틈만 나면 전화해서 어디에 계시는지 아빠 외롭지 않게 해드리려고 자주 전화를 했었어요. 다행히 친정아버지가 요새 푹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미스트롯에 푹 빠져 있습니다. 저와 남편만 보시면 송가인 송가인 하시면서 노래 들어보라고 하고 들려주시고 노래가 어쩌면 이렇게 심금을 울리냐며 트로트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면서 저만 보면 맨날 송가인 이야기만 하세요. 송가인 팬카페에 가입도 하셨다고 하십니다. 친정아버지가 카페에 가입하시고 처음 댓글 달았다고 보여주시며 대부분의 시간을 송가인 콘서트 노래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저도 친정아버지 덕분에 송가인 팬이 되었고요. 남편이 친정아버지가 송가인 광팬이셔서 콘서트표를 사드려야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친정아버지가 저리 좋아하시니 송가인 콘서트표 사드려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알다시피 송가인 콘서트 티켓이 자식이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핫한 효도 상품이죠. 티켓 예매하기가 쉽지 않아서 작정하고 몇 번 시도했다가 번번이 놓쳤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남편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제 시부모님께 전화가 왔어요. 송가인 콘서트 보내줘서 고맙다고 하십니다. 남편이 제가 시부모님께 드리려고 어렵게 예매했다고 한 모양이에요. 남편이 시부모님께 이쁨 받는 며느리 하라고 양쪽 부모님께 드리려고 예매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정아버지한테 전화로 물어봤어요. 김서방이 혹시 친정아버지한테 뭐 드리지 않았느냐고 하니 그런 적 없으시다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로 물어봤어요. 아직 친정아버지 못 만나서 못 드린 건 줄 알고 저도 드디어 송가인 콘서트에 보내드리게 되었구나 하고 내심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물으니 콘서트 티켓 2장만 예매했다네요. 친정아버지까지 생각 못했답니다. 참 어이가 없었어요. 친정아버지가 얼마나 송가인을 좋아하는 줄 알면서 자기 부모님 것만 챙긴 겁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제대로 된 선물을 못 해드린 게 마음에 걸려서 마침 부모님 세대가 송가인 콘서트에 가시는 걸 좋아할 것 같으니 자기 부모님 거 예매해서 며느리가 해드린 것처럼 생색을 냈답니다. 아주 잘한 일인 양 마냥 즐겁게 말하더군요. 이래서 남의 자식 필요 없나 보네요. 우리 친정아버지가 남편을 얼마나 아들로 여기시는데 자기 부모님 것만 예매했다니 우리 친정아버지가 얼마나 송가인 광팬인 거 알면서도 남편은 자기 부모님만 챙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이제 결혼했으니 우리 아버지는 안 보인다 이거지? 우리 아빠가 얼마나 송가인을 좋아하는지 알면서 너네 부모님 것만 챙겨? 네가 우리 아빠한테 양주 한 병 던져준 것 말고는 뭐 했는데? 우리 아빠 퇴직금 쪽에서 전세자금 보태주라고 신혼여행 비용 전부 해주셨는데 네가 뭔데 그렇지 않아도 혼자 계시는 우리 친정아버지를 홀대해? 라고 하니 남편은 뭘 그런 걸로 꼬투리를 잡나면서 다음번에 예매해드리면 되는 거라고 별걸 다 화를 낸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슬슬 본색이 나오나 보네요.
남편이 이런 인간인 줄을 몰랐어요. 결혼 전에 그리고 친정아버지한테 아들처럼 하더니 깜빡 속은 친정아버지는 이런 줄도 모르고 자기 아들인 것 마냥 대해주시는데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싹 달라지는지 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친정아빠는 나 하나뿐이라고. 엄마도 안 계시고 혼자 사시는데 그리고 얼마나 성가은 광팬이신데 자기를 얼마나 아들처럼 예뻐하시는데 네 부모님은 두 분 다 살아계시고 자식들도 가까이 있고 우리 아빠는 하나 있는 딸마저 시집 보내고 혼자 계시는데 너는 너네 부모님만 챙기냐고. 나는 내 남편이라는 사람이 내 아버지도 자기 부모처럼 위해주는 남자를 원한다고. 나라도 불쌍한 우리 아버지 챙겨야겠다고. 앞으로 이럴 거면 나는 너랑 못 산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난 너랑 결혼 안 했다고. 아직 혼인신고 안 했으니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결혼이 장난이냐고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말라고 하자 미안하지만 결혼이 장난이 아니고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자식 낳고 살아야 하는데 신중하게 생각한 거라고 말해주고 이왕지사 살림살이는 내가 다 해온 것이니 친정 아버지가 해준 전세금 돌려주고 결혼 없던 일로 하자고 했어요. 그러자 마지못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전혀 진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헤어지자고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말 같았거든요. 아무튼 저는 마음을 정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무리 없이 헤어질지 공유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을 봤습니다. 결혼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냐고만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라면 저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남자와 평생 트러블 만들면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